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혼에서 미혼으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원 가정에 며느리가 새롭게 식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식구들이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경험하게 되면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제 결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연봉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양가 집안이나 모아둔 돈,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너는 복이 타고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하게 신혼 시작을 하니? 내가 결혼할 때는 시댁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알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동수 어릴 때부터 내내 일만 하고 살았잖니. 넌 얼마나 복 받은 거야? 니들은 부모 부양 걱정할 필요는 없잖니. 아직까지 동수 아빠 일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일할 텐데 니들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 되니 참 부럽다. 거기다가 동수가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좋아. 돈도 잘 벌고. 네, 어머님. 동수 씨가 싹싹하고 잘해서 저희 집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동수 씨 든든해서 좋아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 저번에 일 그만두셨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다시 일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수 씨 말로는 이번에 일 다 그만두시고 쉬시기로 하셨다고 말하시던데. 저희도 부모님 다 아직 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실 예정이세요. 요즘은 정년퇴직을 해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만뒀는데 다시 다른 일 구해서 할 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집안 같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 집이 어디 있겠니? 솔직히 동수 정도 수준이면 다른 집에서는 모셔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동수 좋다는 여자도 얼마나 많았는데. 결혼식 때 왔던 딸이 해외에 산다던 그 집 있지? 그 집 딸이 동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내가 솔직히 그땐 그 여자애가 좀 못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동수랑 못 만나게만 안 했어도. 아이 엄마, 지금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리고 걔는 내 타입도 아니었어. 그리고 와이프도 얼마나 능력 좋은데. 자기야, 엄마가 그냥 주절주절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전에 나 좋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 소리하는 거야. 자기는 자랑스럽지? 남편이 솔직히 이렇게 인기 많으면 자랑스럽긴 하지 뭐. 자기가 날 쟁취한 승리자잖아. 솔직히 따져보면 저는 남편이나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였어요. 시댁이나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결혼식도 신혼집도 둘이서 겨우겨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를 했던 건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잘 풀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어디서 헛바람이 들렸는지 지인이랑 자꾸 사업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갑자기 사업이라는 게 웬 말이야. 당신 지금껏 사회 나와서 내내 회사 생활했고 거기다가 그렇게 원하던 승진에 연봉 협상까지 잘 됐는데 사업이라니. 애초에 당신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든지
회사에 정이 없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고작 동창회 한번 나가가지고 친구가 한 말만 듣고 지금 다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전부터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지. 동창회 가서 그냥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그날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리고 걔가 나중에 찾아와서 나랑 동업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유능하면 그러겠어. 솔직히 회사야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다녔던 거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잘 풀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잖아. 당신 승진 안 됐을 때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잘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다못해 당신이 잘 알고 있던 아니면 공부라도 해보고 한다고 하면 몰라. 지금 그냥 그 동창 말만 믿고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껏 몇 년 동안 소식도 모르던 동창 말만 믿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매번 반대만 해? 나도 내 미래니까 잘 생각해서 선택하겠거니 생각은 안 해?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싶어하고 그랬잖아. 내가 돈 잘 벌면 당신 굳이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고 살림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왜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냐고. 나 못 믿는 거야?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껏 해온 일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에 거기다가 검증도 된 사업도 아니고 오로지 당신 동창 말만 믿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야. 멀쩡한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일단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어떤 사업인지 당신이 해도 괜찮은 건지 먼저 살펴보고 결정해. 무작정 그만두겠다고 사표부터 내지 말고. 남편은 무작정 친구 말만 듣고 사업을 하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죠. 전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반대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연봉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승진도 했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인 회사를 그만둔다는 아들에게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예, 너는 네 남편이 너보다 잘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얘가 지 친구 잘 되는 거 듣고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는데 너는 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 젊었을 때 도전을 해봐야 하는 거지. 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도전을 해서 뭐 할 거야? 지금은 니들이 젊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무작정 회사부터 그만둔다고 하니까 말린 거예요.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투자를 하면 회수가 몇 년이나 걸린다는데 그것만 보고 지금 쌓아놓은 걸 다 놓기는 어렵잖아요. 집이고 이것저것 앞으로 갚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그럼 평생 정해진 돈만 벌고 살 거야? 돈 벌려면 도전을 해야지, 도전. 우리야 잘 안 풀려서 지금까지 이러고 산다지만 우리 아들은 뭐든 잘 해낼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냥 하게 둬. 너 혹시 너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벌까봐 그러는 거 아니지? 니들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나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사업하면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했어. 어머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겠어요? 막말로 뭔가 하고 싶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다 말을 해야죠. 그냥 남들 말만 듣고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일단은 남편한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휴, 아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앞날을 막는구나 막아. 너는 여자니까 회사에만 그냥 있어도 돈 벌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있다가는 돈도 못 벌고 나중에는 기도 못 펴고 사는 거야. 네 남편 기 펴고 살게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좀 돌아.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붙잡아두고 살지 말고. 남편의 철이 없는 생각에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탓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 답답했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젠가 다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까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당시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이 버겁진 않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면 제대로 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이며 시부모는 미래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해평했고 이런 와중에 시부는 내내 아이 타령만 하셨어요. 얘야, 너도 혹시 아이를 안 낳거나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있거들랑 애초에 접어라. 우리 집은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집이야.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나저나 결혼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좋은 소식은 없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 잊지 말아라. 우리는 더 길게 기다리지 못하니 빨리 준비해. 아버님, 근데 저희는 올해는 일 때문에 바빠서 계획은 못하고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번에 승진하고 일도 많아져가지고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나중에 휴직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돈도 좀 여유롭게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애는 자기 먹을 복은 다 갖고 태어나는 거야. 낳고 나면 애들은 지들 알아서 크는 거지. 무슨 돈이 필요해? 우리 때야 학교 가는데 돈 내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인데 뭐가 문제니? 집도 있고 차도 있겠다. 돈이 뭐 수억이라도 있어야 낫겠다는 거야? 그거는 네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안 하는 거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대를 이어나갈 손자 낳는 게 일이지. 아버님,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전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 고생시키면서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좀 더 안정을 찾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결혼하고 몇 년은 좀 더 안정을 찾고 아이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건 남의 집 사람들이니 내 알 바 아니고.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우리 집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요즘 여자들은 사는 게 편해서 문제야. 예전 같으면 아이 안 낳겠다고 하면 바로 쫓겨날 텐데. 에휴.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아이 낳는다는 거지? 비밀인지 뭔지 그건 지금부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져. 찾아오네 어쩌겠니? 낳아야지. 아이 가지려면 여자가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알지?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남자가 같이 잘 마음도 생기는 거야. 알겠지? 수치스런 농담에도
시몬의 남편은 옆에서 허허 웃을 뿐 말리지도 않았고, 처음엔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다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도 그냥 어른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만 했죠. 제가 제 온전한 가정이 아닌 시부모님 가정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생일이었답니다. 전 남편 생일날 둘이 보낼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시부모님이 집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남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단 말도 전했었죠. 자식 생일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일도 같이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엄마가 오늘은 미역국 말고 그냥 떡만둣국 먹는 거 어떠냐고 하시던데? 그래도 당신 생일이니까 엄마가 끓여서 놔두셨대. 퇴근하고 편하게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그래도 엄마가 당신 엄청 생각하는가 봐. 와서 밥도 다 해주시고 나중에 가서 감사하다고만 해줘. 알았지? 나는 당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갈게. 지금 끝나긴 했는데 잠깐 운동하고 가야겠네. 뭐? 갑자기 왜 어머님, 아버님이 집까지 오셨어? 아, 나는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이랑 같이 외식하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오신 거야? 아, 여보, 근데 당신 생일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냈잖아. 내 생일 때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보내는 건 어때? 올해는 시부모님 오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생일에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장인 장모님이랑? 왜? 당신 생일인데 굳이 그래야 돼? 장모님은 우리 편하게 보내라고 돈 보내주신 건데 굳이 가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집에서 밥 먹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럼 장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 밖에서 외식하자. 엄마한테는 그냥 외식하자고 말할게. 국은 내일 먹으면 되지. 외식하고 싶으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엄마가 국 끓여 놓으셨는데 좀 속상하시겠다. 내 생일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신 거잖아. 거기다가 당신 나 떡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어머님 아시잖아. 난 그게 더 서운한데? 내 생일인데 내 취향 하나도 생각은 안 하시고 떡만둣국 끓이신 거고 내 일정은 하나도 고려 안 하시고 무작정 오신 거잖아. 오늘 내내 전화도 안 왔고 어제 통화할 때도 오신다는 말 한 번 없으셨고 근데 내가 가서 눈치를 봐야 돼? 그럼 어른이 눈치를 봐?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아무리 그래도 생일 챙겨주려고 먼 길 어른이 오신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지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다. 그래, 내가 양보해가지고 당신이 서운할 수 있다고 쳐.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 오는데 허락까지 맡아서 와야 돼?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을 테니까. 결국 결혼하고 제 첫 생일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전 혼자서 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밖에서 거하게 고기까지 사 먹었더라고요. 공동생활비에서 수십만 원 돈을 사용한 내역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냉전을 겪는 동안 남편은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얼렁뚱땅 사이를 풀려고 했고
저도 남편이 먼저 분위기를 풀려고 하니 화해하고 넘어갔답니다. 겨우 분위기를 풀어놓았으니 남편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또 싸울까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아직 초창기라 생활비를 가져다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남편은 바쁘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고급 음식점에 시부모와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마음껏 먹어. 오늘 아들이 쏠게.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사업도 잘 풀려가고 있고, 이번에 계약한 것만 잘 성사되면 더 잘 될 것 같아. 효주도 그렇게 싫어했던 거 내가 그냥 시작해서 미안하다. 근데 잘 되니까 괜찮지? 네가 걱정했던 거 싹 다 잊을 만큼 내가 잘해볼 테니까 믿어줘. 그러게 애초에 네가 반대를 안 했으면 지금쯤이면 돈 더 벌었을 거 아니니? 하긴 회사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어떻게 사회를 알고 시장을 알겠어. 밖에서 좀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녀야 그런 것도 좀 알고 하는 거지. 에휴, 뭐 이렇게 잘 풀렸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다만. 예, 너는 남편이 하는 일 무작정 반대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아유, 엄마. 좋은 날 다 지나간 일 다시 들춰서 뭐해. 효주도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지. 지금은 나한테 미안해할 거야. 그렇지?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엄청 잘 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같이 하는 친구가 저기 지점은 내가 맡아서 하라고 해서 아마 다음 달이면 내가 단독으로 관리하게 될 것 같아. 그때 되면 엄마랑 아빠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둬도 될 것 같아. 어머, 정말이니?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엄마는 네가 잘 풀릴 줄 알았어.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못하게 막아섰으니 얼마나 답답했어. 앞으로는 상의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붙여. 예, 너도 남편 하는 거 그렇게 다 싫다 싫다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자기가 잘나야 한다지만 니들은 이제 부부잖니. 그런 걸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남편 사업이 잘 되자 시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고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두고 계셨는데 그 선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번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집이 엉망이네, 청소를 안 하고 사네, 먹는 게 부실하네, 각종 간섭은 다 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남편은 사업 초반이라 생활비조차 안 내고 있었는데도 모든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혔던 것 중 하나는 시부모님이 다투기만 하면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서로 성격도 안 맞으셨고 둘 다 불같은 성격이셨는데 다퉈서 시모가 집으로 오시면 거의 일주일 넘게 살다가 화해를 했을 때야 집으로 돌아가셨죠. 너는 진짜 복으로 알아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너 알아? 걔가 지 아빠 안 닮고 날 닮아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사업 수완도 좋은 거지. 지 아빠 닮았어 봐. 에휴. 남의 말만 믿고 돈이나 날려먹고. 하여튼 넌 정말 복 받았어.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잘 살려고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그런 남편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으면 청소랑 빨래 이런 집안일은 네가 싹
해놓아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지치겠지만 저도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 살림은 한다고 하는데도 힘드네요. 그럼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은 30년 넘게 살림하셨으니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시잖아요. 네 살림을 내가 왜 아니?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살림 건드리는 거 질색팔색 싫어한다던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니? 난 네 살림 건들 생각 없어. 난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네가 살림해야지 뭐. 그나저나 욕실에 왜 생리대를 두고 있어? 그런 건 옷장 깊숙이 숨겼다가 너 쓸 때만 가지고 나와서 써야지. 어떻게 수건 넣는데 그냥 두고 생활할 수가 있니? 남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네? 그걸 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별 생각 안 하겠지. 그리고 저기 두고 쓰는 게 편해요. 왔다 갔다 꺼내는 것도 힘들고 깜박하면 다시 옷 입고 가지고 오는 것도 귀찮고요. 화장실 바닥에다 널려놓는 것도 아닌데 욕실장에 넣어두고 쓰는 건데 누가 굳이 열어보지 않는 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잘 뒀잖아요. 어머, 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남들이 보면 욕해. 애가 살림을 잘 안 해보니까 뭘 모르는구나. 하여튼 살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너처럼 둔하고 꼼꼼하지 못한 애들은 더 신경을 써야지 어쩌겠니? 그렇게 한 달의 반은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온갖 살림 간섭을 하는 시모도 너무 힘들었지만 주말마다 불러내서 시모 같은 아내가 되면 안 된다며 훈수두는 시부도 너무 지겨웠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이 다 옳은 말 하는 거라며 오히려 편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싸웠다 화해했다를 반복하던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셨죠. 시모께선 당연하게 아들 집으로 오시겠다 통보하셨어요. 작은 방 침대를 어디다 둘 거야? 엄마가 침대는 필요 없고 그냥 요 하나만 있으면 된대. 나중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한테 안방 드리고 침대 좋은 걸로 해드리자. 이불이랑 이런 건 새로 사야 되겠지? 엄마 오시면 같이 가서 골라야 되겠네. 일단 당분간은 엄마만 챙겨드리면 될 것 같아. 아빠도 그냥 일하시고 바쁘시니까 당신이 좀 신경 좀 써줘.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침대고 이불이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사 가면 왜 어머님한테 안방 드린다는 건데?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해? 어머님 혹시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셨어? 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나 친정 가서 살게. 당신은 당신 엄마랑 같이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살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엄마 혼자서 밖에서 살라고? 와, 당신 진짜 정없다. 아빠가 그 집에 살고 엄마가 나오신대잖아. 그럼 당연히 아들 집으로 들어오셔야지. 밖에서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 그러셔도 밖에서 따로 살라고 할 거야? 나는 그럴 거야. 여긴 우리 가정이고 나만 사는 집 아니고 당신도 같이 사는 집이니까 결정을 해도 상의해서 결정하겠지. 애초에 우리 집에선 그런 요구조차 없을 테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며 어머님이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금 온다는 건데?
작은 방에 있던 짐들 어디다 두냐고? 어디다 둬? 고작 방이 2갠데. 지금 그 방에 온갖 짐들 있는 걸 어디다 두냐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는 게 지금 어디 있어? 그냥 당신 어머님이랑 살아. 내가 나갈 테니까. 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고, 그냥 따로 살자고 제 짐을 챙기고 있었죠. 제 반응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은 허둥지둥 어디론가 전화하더니만 갑자기 시모가 따로 살겠다고 했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지켜보니 방만 따로 얻었을 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사는 집 바로 근처에 원룸 하나를 얻었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죠. 출근 전부터 TV를 최대로 틀어놓고 거실에서 깔깔 웃으며 보시는 바람에 전 매번 새벽마다 일찍 깨야만 했어요. 어느 날은 자정까지 야근을 해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푹 쉬려고 했더니만 새벽 5시부터 오셔서는 절 깨우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시간에 오셨어요? 저 새벽에 잠들었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도 1시 돼서 들어와서 오늘 쉬는 날이라 좀 푹 자려고요. 남편은 아침에 어디 간다고 하던데. 어머님 오늘은 아침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국이랑 반찬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꺼내서 드시면 안 될까요? 몸도 별로 안 좋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잠 깼는데 어디 가니? 새벽에 자도 늦게 일어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일어난 김에 아침이나 먹자. 아들은 어제 늦게 자는 것 같던데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얼른 밥 먹자. 아이고, 애가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면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자겠니? 그냥 더 자게 내버려 두고 국이랑 반찬이 있다고 했지? 그거 꺼내서 너랑 나랑 먹어서 잔반 좀 해치우자. 보니까 냉장고도 엉망이더라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밥 먹고 같이 좀 치우자. 어머니, 저 오늘은 진짜 체력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큰 프로젝트도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하니까 그때 할게요. 저 아침밥도 생각 없어서 어머니 혼자 드셔야 되겠네요. TV 소리만 좀 줄여주시고 전 들어가서 다시 잘게요. 여자가 그렇게 미련하면 어쩌니? 에휴. 남자들은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둔하고 미련하면 나중에 일 벌어지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우리 아들 탓할 거니? 네가 관리 못한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더 자면 나중에 저녁에는 잠 안 오니까 일어나서 활동 좀 해. 얼른 세수하고 밥부터 해라. 그렇게 사업하느라 바쁘다며 안쓰러워하던 남편은 사실 집에서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든 거였어요.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모는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일하느라 고생한 아들이라며 온갖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늦게까지 일해 고생한 저에게는 미련하다며 쉬지도 못하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내내 집에 있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업도 망했고 빚도 생겼으며 백수가 됐다는 고백을 했죠. 전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시모는 갑자기 파티를 하자면서 고기를 사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말도 못하고 끙끙 얼마나 앓았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니.
이번 기회로 푹 쉬다가 다시 일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마음고생 얼마나 있어.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법이란 건 없어. 그리고 무조건 잘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날 생각해 주는 건. 솔직히 와이프가 너무 걱정만 하고 그래서 나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 마음이 좀 한결 나아졌네. 넌 왜 얘 속상하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고민을 아무리 해도 해결도 안 될 텐데 응원해주고 기운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넌 꼭 남편 길을 꺾어 놓아야 마음이 편한 애 같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 너도 눈으로 봤으니 알 거 아니니? 그러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사람 길을 꺾어 놓아야 속이 편하니? 그게 아니라요. 남편 사업하면서 생활비라곤 한 번 가져다 준 적도 없어요. 지금껏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다고요. 거기다가 알고 보니 사업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어머님 아세요? 그거 다 여기저기 다 빌려서 쓴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데 어떡해요? 애초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다 쓰고 이제야 저도 이제 알았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여자야 평생 일이나 할 수 있냐고. 어차피 너도 나중에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일 그만두고 남편한테 빌 붙어서 살 텐데 지금 네가 조금 돈 번다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니? 밑도 끝도 없는 시부모의 남편을 두둔하는 행동에 전 진절머리가 났고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남편도 시부모만 챙길 뿐 절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달라질 건 없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시부모가 갑자기 다시 재결합을 했다면서 뜬금없이 시모가 사는 원룸으로 시부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부모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선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근데 왜 아버님 시댁 처분하시고 원룸으로 오시는 거야? 어머님이 여기 정리하시고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사를 하실 거면 원룸보다는 투룸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아? 아, 당신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집 팔아서 내 빚 좀 갚아줬어. 이제 좀 괜찮지? 이것 봐.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생각 엄청 한다니까.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적지면 안 되는 거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엄마가 사고 싶다던 오브제 냉장고 사주는 건 어때? 그거 엄마가 전부터 갖고 싶다고 엄청 말했었잖아. 안 그래도 냉장고 오래됐었는데 잘 됐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1,000만 원이야. 그걸 어떻게 떡하니 사드려? 원룸이니 냉장고 넣을 곳도 없을 텐데. 그건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집 한 돈을 다 당신 빚 갚는 데 쓰신 거야? 아, 몰라.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당신 이번에 성과금 나온 거 있잖아. 그걸로 사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들어보니까 당신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당장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뭐 어차피 나중에 이사 간다고 해도 사드릴 건데 미리 사드리면 좋지 뭐. 엄마 아빠 재결합하면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더 좋잖아. 두 분 산뜻하게 신혼 기분 나게 재결합 선물로 사줘.
신이 난 남편은 다음날 짐 옮기는 걸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남편의 말을 듣고선 전 결정을 했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시부모 단칸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짐을 확인했는지 시부모며 남편이며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왔지만 전 바로 그날 출장을 가버렸고 남편은 화가 나서 전화로 독서를 쏟았어요.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해? 보자 하니까 너 우리가 만만하냐?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라고 우대해주니까 진짜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 이거 이혼감이야, 알아? 어떻게 감히 남편 짐을 함부로 싸서 보내? 너 지금 어디야? 무서워서 도망갔냐?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당장 여기로 와. 내가 왜? 정신 차릴 건 내가 아니고 너지. 아니 너랑 네 부모. 그동안 네 집구석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짓들 차곡차곡 증거로 잘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나도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어. 마침 잘 됐네. 소송하려면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너도 이혼 생각 있으니 우리 잘 합의해서 이혼해보자. 알았니?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너 혹시 딴 남자 생겼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지고지순한 척, 고고한 척은 다 하더니만 너 딴 남자 생겼지?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 사업한다고 돈 잘 벌 때는 알랑방귀 끼더니만 사업 망하고 나니까 바로 버리냐? 쓰레기가 따로 없네. 쓰레기? 쓰레기는 너고. 사업한다고 돈 잘 벌 때 네가 나한테 1,000원이라도 쓴 적 있니? 아니면 생활비라도 냈어? 온갖 빚 가지고 온 널 그래도 남편이라고 꾹꾹 참아줬더니만 이따위로 말해? 그래, 너랑 말 통해서 이혼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였네. 네 거지 같은 집구석 그래도 의리라고 참았어. 난 도저히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못 사니까 이혼해.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압박과 해유를 다 하면서 이혼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낼 거라는 둥, 남자가 생겼냐는 둥 난리를 피웠지만 전 하나도 대응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남편은 이것저것 사업한다면서 저 몰래 끌어다 쓴 돈들이 많았고 제 집안일을 일하면서 거짓말로 돈도 빌렸더라고요. 민사까지 같이 진행하며 손해배상이며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하게 되었어요. 시모가 전화로 살림살이 간섭하며 막말했던 것들도 증거로 제출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빈털터리에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불을 하게 되자 그제야 시부모며 남편이며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받아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혼하고 전 지방지사 발령을 신청했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좋은 동료들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건너 듣기로는 남편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도 쉽지 않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던 대가구나 싶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절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가족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가족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지만 누구보다 귀중한 건 나 자신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자존심의 끝판왕인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터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네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달라진 제 삶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형님과의 관계였죠.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고 뭐든 저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저와 반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든 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성격이 제 삶의 걸림돌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관계 유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제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불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사연은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한 대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피하다가 인도를 덮치면서 저희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떠나가 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형님의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가 많이 힘들겠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지. 세상엔 얼린 게 남자인데 아픔은 잠깐이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야. 혹시 알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이 사람 영정사진 앞에서 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싫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흘리는 눈물 아무 소용 없다. 기력만 떨어지는 쓸데없는 행동일 뿐이야. 눈물 흘리면서 오열할 시간에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날 계획을 가지던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 알아봐서 하루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애라도 안 굶길 거 아니야. 의지할 곳이라곤 시댁 집안밖에 없다지만 서방님이 떠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라와 놓고 또 그 길을 밟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애도 생각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최대한 어렸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커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인생살이가 불쌍하니까 이런 조언 해주는 거지? 나는 뭐 동수한테 관심 주고 싶은 줄 알아?
원래 삼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물려받고 살아오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 흙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서방님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산 사람은 일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형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데요? 장사하시는 거 돈벌이도 안 되셔서 맨날 전전긍긍 되시고 중내산에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주버님이랑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저보고 삼류 인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더 삼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 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나타난 형님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닌 제 속을 더 긁으려고 온 건지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과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격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형님과 저와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야 형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마주치는 상황들을 피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제 아이가 곁에 함께 있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형님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형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시부모님께선 이런 관계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니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제가 온 걸 아시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혀주신 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주셨고 그간 남편이 곁에 없어 우울했던 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감정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막 온 거야? 안 올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지. 형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만들 하고 너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큰며느리는
오늘 웬만하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고생한 시애미를 봐서라도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한테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 오늘만큼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오해 감정들을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동서가 여기 남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발 들면서 남은 인생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준 것뿐인데 동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겠죠. 같은 여자로서 충고를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떠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희 집안 얘기까지 꺼내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거론하면서 제 삶이 삼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님 인생은 인류인가요? 피장파장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남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도 가진 건 별거 없으시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사치나 부리시잖아요. 아주버님께서 그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형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상당했었던 거 아세요? 힘들게 벌은 돈 분위기 타면 물 쓰듯이 쓴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나중에 큰 돈 들어갈 때 엄청 애먹는다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관계 회복도 좋긴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저도 싫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만큼 조용히 있다 갈 테니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도 참 자존심 하나는 엄청 강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서방님 밑에서 벌어먹고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요즘 세상 다 학력 보고 사람 뽑지 않나? 부모님 잘못 만나 삼류 인생을 사니까 대학도 삼류대를 나온 거잖아. 그러니 취업까지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동서 인생의 날개 좀 다르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고게 받아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동서가 서방님을 잃은 만큼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동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힘드실까봐 힘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고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바람을 쐬야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액수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딴 거 달라고 했니? 너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삼류 인생이라고 그랬니? 작은 며느리의 사돈분들은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말은 우리 집안도 삼류 집안이라는 거냐? 내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삼류 대학에 삼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작은 며느리가 불행해진 거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나라는 거잖아. 이런 망할 X를 봤나? 넌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자 형님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돈봉투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형님과의 교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만 따로 부르셨지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형님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시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형님만 빼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왔네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모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최대한 입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끌고 가야 되겠어?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나가자는 거야, 뭐야?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뭐 이 집구석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더러워서 인연 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았더니만 조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여태까지 당신이랑 함께한 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동안 너 눈치 보면서 안 살았는 줄 아니?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삐딱선을 타고 있어?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 너는 어떻게 저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둘의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결과만 통보해라. 하는 짓 하곤 삼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삼류라는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충분히 받아줬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삼류 눈에는 삼류만 보일 뿐이죠. 저를 놓치신 걸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방금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면 충분히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그만 내세우시고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제일 크게 후회하실 테고 그때 돼서 잘못을 뉘우치셔봤자 이미 늦게 된다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하신 부분 전부 인정하시고 다시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동서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뭣도 없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얘기했지?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알아서 개척하며 더 능력 있고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뭐가 좋다고 이런 집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돈 많은 남자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 딸린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주기라도 한다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모는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는 형님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그걸론 부족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소금을 얼굴에다가 사정없이 뿌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형님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핸드백으로 저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렀네요.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부는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형님의 옷깃을 잡으신 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시숙한테 최대한 서둘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 분의 관계를 속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숙도 형님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시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댁의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며 창문을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시댁에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네요. 형님은 라이터를 들었고 시숙은 급하게 달려가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를 낚아챈 다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시숙의 손에 뺨을 허용하게 된 형님이 그제서야 난동을 멈췄지만 문제는 집안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 냄새였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숙은 형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걸레를 쥐어줬네요. 집안에 뿌린 걸 당장 닦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경찰이 찾아와 형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형님의 사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는 대신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숙과의 관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일이 더 크게 진행이 됐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숙은 형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한 뒤에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네요. 대충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상가 주인 이름이 김봉남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동서 이름이라고 이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이야? 네, 맞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개명전 이름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더 이상 상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은 거예요. 형님이 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동결된 월세를 내고 계셨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세상 떠난 그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놀랐었는데 형님이 저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계약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부동산에 계약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상가에 들어오신 거였네요. 그때 제 이름이 김봉남이었고 그이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이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김규희로 개명을 했던 거였어요. 형님이 제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시는 거 왜 형님만 모르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 상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할 테고 저와 비교가 돼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아주버님께 부릴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제 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상가도 제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건데 제 것인 것 마냥 형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하셨고 이젠 암남인데 제가 형님한테 더 이상 뒤에서 신경 써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류 인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마당에 저도 더는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다른 분께서 상가를 계약하셨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매달 납부하시게 될 월세의 부담이 커질 게 뻔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될까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새로 바뀐 주인분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는 거고요. 형님은 거기에 맞게 월세 납부하시고 생활하시면 되시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동서, 잠깐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이랑 이혼하면서 내가 챙긴 건 식당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 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방법을 만들려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나와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이제 갈 곳도 없다고.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시대개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솔직히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음식에 소질이 없으세요. 그리고 상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 월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을 털었으니까 새롭게 바뀐 주인분께 사정을 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처분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하셔야겠어요.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는 게 힘들다던데. 형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시겠네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형님은 제 팔을 덥석 잡더니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가를 운영할 마음이 떠나버렸고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과의 지속적인 마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마음이 확고했었네요.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옮기려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새롭게 바뀐 주인분한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네요. 새로운 상가 주인이 되신 분은 저와 꽤 오랜 친분을 쌓아오신 분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듣게 됐다며 제가 말만 잘해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며 버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생겼다는 속마음을 꺼내셨네요. 그동안 시숙께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형님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리셨으니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형님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꺼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입조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남을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 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만 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데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